예,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이에요. 오늘 저학년이 통합이에요? 저학년이에요. 저학년 맞죠? 그 교육청에 제가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할까요? 앉을게요. 어느 게 편해요? 만상이 저걸 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앉으면 얼굴 안 보일까? 그럼 당연히 저야 뭐 앉는 게 편하죠. 네, 그 교육청에서 이제 정한 저학년 그 자기주도 학습 영역의 큰 주제가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라는 큰 주제가 있고요. 이 주제가 너무 범위가 넓어서 다시 이제 작은 주제 몇 개로 나눴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려면 이런 주제죠. 사실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는 건 불가능하죠. 맨날 패면 모를까. 그럼 엄마한테 뭐 맞아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책상에 억지로 뛰어가는 아이들은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벌써 네 번째 연수라고요? 예, 저학년만 네 번째. 네 번째. 저는 이제 지금까지 연수 오신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인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연수를 이제 우리 연수 강사들끼리 또 연수 받거든요. 그 우리 반의 연수를 한꺼번에 제가 20분 정도가 같이 이제 연수를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절반은 그 교직에 오래 있다가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은 이제 대학원에서 이 교육과 관련한 전공을 하고 석사나 박사 뭐 이런 걸 받으신 분들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요. 근데 죄송하게도 저는 뭐 교직에 있었다거나 또는 뭐 교육과 관련한 전공을 하거나 뭐 이런 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들 찾아뵙게 됐네요. 저는 인제초등학교는 처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그 와이프가 애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서글퍼요. 답답하고 저기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내가 캤잖아요. 용기를 내가지고 여보 애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서 애를 뺏었어요. 먹고 입히고 재우고 그건 당신이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하여튼 뭔가 모르게 본능적으로 딱 보니까 저건 아니다 싶더라고. 내가 더 잘 키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4살 때 딱 뺏었어요. 큰 소리는 와이프한테 쳤죠. 그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무도 모르니까 사실 저도 초보 아빠 때니까 아무도 몰라가지고 내 어린 시절 딱 돌이켜봤어요. 나는 어떻게 자랐지? 이렇게. 근데 저는 어린 시절 딱 생각하면 제대로 양육받은 경험이 없고 전부 방치됐죠. 어린 시절 제일 인상적인 첫 장면이 뭔가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는 이제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셨는데 밤에 야간 일하러 가시고 그 당시엔 2교대였어요. 그 폐병 환자였던 아버지는 시립의료원에서 이제 그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 당시에는 약이 잘 안 들어요.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하도 그 약을 먹으니까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이제 그 치료가 안 되게 됐죠. 그래서 시립원에서 이제 퇴원하라 해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는 이제 돈 벌러 다니고 아빠는 투병하면서 이제 우리 형제들을 이제 돌보고 공부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때가 저는 3형제인데 형이 4학년, 저는 1학년, 동생이 6살이었어요. 근데 밤에 엄마가 일하러 가고 그 전날 밤도 아빠가 이제 저하고 형을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저를 깨워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 벌떡 일어나 보니까 진짜 아빠가 비산동 단칸 3방 살거든요. 저희들은 그때 비산 2동 살았는데 여기는 비산 몇 동이더라? 5동이죠. 비산 2동 살았는데 아빠 죽었다 하고 막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 보니까 진짜 단칸 3방에서
아빠 요에 이렇게 아빠 돌아가셨어요. 딱 제가 어린 제가 봐도 아 이건 죽었구나 싶더라고.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나와 있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병원 중환자실 가면 석션이라고 하죠. 뭐 인공호흡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린 시절 중요한 장면이죠. 그날 이후로 우리 형제는 이제 양육을 받은 게 아니라 방치됐어요. 엄마 혼자서 공장에 다니면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특히 이제 그 어렵게 산 시대에도 저희 삼형제는 더 그랬죠. 저는 인지초등학교 강의를 처음 오는데 저는 이제 나름 좀 이렇게 엄마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이번 해에도 60개 학교에 제가 강의를 가거든요. 그럼 인지초등학교 처음 왔어요. 그때 제가 인지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형은 4학년. 그때는 그 비산동에서 전부 비용교 건너서 여기 다녔어요. 학교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4학년쯤 되니까 비산초등학교가 개교해서 이제 비산 이동 쪽 사람들은 비산초등학교를 전학 갔어요. 그 제가 여기 제 모교죠, 모교. 제가 50년 만에 처음 와요. 그때 1학년 때 8살이었으니까. 우리 형은 이제 인지초등학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고 제가 4학년 때니까 형은 졸업을 했죠. 우리 형은 인지초등학교 정기어린이 회장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4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편이어서 근데 이제 엄마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케어하려고 하니까 점점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 우리 엄마 다니던 공장이 이제 왜 그 직조공장 노동자들마다 전공이 있어요. 어떤 배를 짜는가가 다 기술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엄마 일하던 공장이 겨울만 되면 일감이 떨어져요. 이걸 일본말로 희마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희마지면 이제 다른 비슷한 직조 공장이지만 다른 회사로 이제 가야 돼요. 임시로. 그러면 공장 기숙사를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삼형제를 케어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삼형제 이제 뿔뿔이 친척집에 보내줬죠. 형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전주에 있는 무슨 그 안경점 사환으로 갔고요. 저하고 동생은 서울에 있는 외삼촌 집에 하나는 저는 큰 외삼촌 집에 동생은 작은 외삼촌 집에 우리 삼형제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형제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저는 뭐 고등학교도 못 갔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겠다고 제가 큰 소리를 치고 와이프한테 아이를 뺏었지만 제가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대구 시내에 있는 제일 큰 서점 나가가지고 이른바 육아서적 자녀교육 지침서 이런 걸 진짜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때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이 그 당시에는 제1서적이었어요. 제1서적 시내 나가면 지하에 그 육아 코너가 있었는데 큰 책장 2책장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거기 가서 육아서적을 좀 거짓말을 좀 보태자면 거기 있는 책 다 읽었어요. 특히 어떤 책에 주목했는가 하면 영재자 들어간 책 제목에 또 서울대자 들어간 책. 왜냐하면 내가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가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그게 물론 나중에 저는 공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금융고시를 해서 경대법대를 들어갔는데 하여튼 내가 중고등학교만 갔더라면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내가 날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이 늘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왜 다 그렇게 키우죠?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 엄마들 보면 피아노 학원 막 보내. 자기가 피아노 치고 싶은데 못 치는 엄마들은 꼭 애 피아노 보낸다니까. 그럼 뭐 또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얘는 뭐 음감이 좀 뛰어나요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뭐 그거 고쳐가 5학년 6학년 때까지 피아노 시킨다니까. 꼭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내 아쉬움을 아이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저는 학교를 못 다녔다는 것 때문에 또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항상 제가 인생의 갈림길마다 누군가의 조언이나 멘토링이 필요할 때마다 그런 대상이 없는 거예요. 형은 3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런 역할을 못하고 우리 형제는 함께 산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항상 뿔뿔이 흩어져서 뭐 돈 벌러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 나가서 육아서적을 딱 읽으니까 많이 읽으니까 공통적으로 많은 그 자녀교육 지침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 있는가 하면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대. 그래 제가 이거구나 하고 그때 하나 딱 깨달았죠. 우리 어머니들은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정보를 얻지 않고요.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 교사라 가지고 제가 이제 아예 유치원, 어린이집, 노란차 동네 오면 태워보내고 이런 걸 제가 했어요, 직접. 엄마들은 보니까 노란차 태워보내고 자기들끼리 남아가지고 삼삼오오 수다 떨고 막 이러면서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좀 친해지면 우리 집에 놀러 갈래요? 하면서 언니 우리 집에 갈래요? 해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또 묻고 뭐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 찍어가지고 나중에 또 좀 친해지면 저도 언니 집에 놀러 가봐야 돼요? 하면서 언니 집에 또 놀러 가가지고 막 집안을 다 뒤지져요.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뭐 있는가 막 살피고 막 큰애 책상 위에는 어떤 학습지가 놓여 있는가 이런 거 살피고 막 이렇게 엄마들은 정보를 주고받더라고. 근데 저보고는 아무도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분명히 저도 어린이집 유치원 제가 다 태워보내고 했는데 저는 왕따였어, 왕따. 그때 누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아는 모든 자녀교육 노하우를 다 물려줬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서 저는 외롭게 이제 육아서적을 읽으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웠죠. 그래서 체육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던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우리 와이프가 학교 갔다가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 우리 달서구 살거든요. 저기 서울공항 근처에서 어린이 서점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어요. 이거 어린이 전문 서점 간판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하고 애를 데리고 저 서점에 끌고 가는 거라. 체육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우리 와이프가 저 서점을 소개해 주니까 저도 따라갔죠. 가보니까 와 진짜로 좋은 어린이책이요. 지금 세계적인 그림책들 있잖아요. 쫙 전시돼 있고 지금은 어린이 서점 가면 전부 뭐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것만 생각해요. 동네마다 전집 할인 매장 있죠. 그거 어린이 서점 가는데 원래 어린이 전문 서점이란 말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린이책 잘 만들어진 어린이책 단행본들만 취급하는 그런 서점이 대구에서 최초로 저 서점이 문을 열었어요. 우리 아이 4살 때. 그래가지고 한때는 대구에 4개인가 있었어. 전국적으로 한 80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 망했죠. 인터넷 서점 생기고 동네마다 교원 웅진 언니들이 막 후배들 꼬셔가지고 전집 팔러 막 댕기고 이래가지고 다 망했어요. 근데 제가 저 서점 딱 가보니까 진짜로 좋은 어린이책이 많은 거라. 안 그래도 책이 중요하다 하는데 내 공부에 한 맺혔는데 우리 애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 그 당시에 학교 도서실은 쓰레기통이었어요. 가끔씩 가정통신문 와가지고요. 집에 책 한 권씩 보내라고 가정통신문 왔어요. 요즘은 국가 예산으로 책을 구입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보고 하나 보내라 했다니까. 그러면 저라도 집에 있는 책 중에 보낼 때 제일 버리고 싶은 책 보내잖아. 그러면 쓰레기 같은 책 보내거든요. 그거 다 모아놓은 게 학교 도서실이라. 그러니까 어린이 책이라고 할 게 없고요. 그 당시에는 공공도서관도 굉장히 드물었는데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서관이 앞산 밑에 있는 남부도서관이었어요. 남부도서관 가면 거기에도 책이 없어. 어린이 책이라고 뭐 책 같은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우리 뭐 저도 신혼이고 뭐 당한 새방에서 살림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저희 가보니까 너무 좋은 책이 많고 애는 잘 자랐으면 좋겠고 이래가지고 저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제가 1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 당시에 그림책 한 권에 한 5천 원, 6천 원 했을 때인데 그림책을 보통 한 사면 15권 정도 10권에서 15권 정도 사서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이한테 읽혀주고 다 읽고 나면 또 어린이 서점에 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저 서점에 갔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도 정말 제가 아이와 함께 어린이 서점을 꾸준히 다니는 거 정말 잘했다 싶어요. 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이죠. 약 12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늘 10만 원을 투자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싶어요. 이게 인증샷이에요, 인증샷. 보여요? 화면 보여요? 이거 스크린이 아니고 이거 모니터라 가지고. 저기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는데 보통 어린이날 하면 뭐 놀이공원 놀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어린이 서점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어린이날 어린이 서점에 책을 사러 오면 가족 사진을 찍어준다는 이벤트.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 연출해가지고 일부러 저 다정한 척 제 어깨 위에 손 얹고 있죠. 저 평소에 저 칼 옆에 내가 아니에요. 평소에 내 미워가지고 막 있잖아요. 커피 한 잔 태우도록 하면 일부러 진하게 태워준다니까. 빨리 죽으라고. 그 옆에 애는 쪽팔린다고 고개 쳐박고 있죠. 하여튼 저렇게 어린이 서점을 꾸준히 다니면서 저 어린이 서점의 최대 단골이 돼가지고 10몇 년을 저 다녔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어느 날이었어요. 인터넷 서점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동네 골목 서점들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저 서점 주인이 저를 보고, 그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라. 근데 저는 평범한 아빠였어요. 근데 10년 동안 저를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저 서점을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엄격결에 내가 너무 받은 도움이 크고 이래가지고 예 그렇게 할게요 하고 강의를 했는데 그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서점에서 또 제가 매일 강의를 매주 강의를 했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도 저 서점은 망하고 없지만 저는 저 서점에서 11년 동안 강의를 하다가 저 서점이 드디어 문을 닫아서 지금은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교육 강의를 매주 하고 있어요.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학기는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한 학기는 사교육비를 절약하는 영어 공부, 한 학기는 행복한 책 읽기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번 학기는 이제 주로 책 읽기에 관해서 하죠. 엄마들 오시면 제가 그림책 한 권을 정해가지고 읽어주고 또 그 책에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우리가 아이들과 나눌 것인지 이런 수업을 해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 알려져가지고 저는 교장선생 뭐 은퇴한 교장도 아니고요. 뭐 교육 관련 전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육청에서 이제 제 강의를 들은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저를 추천했어요. 그래가지고 엄격결에 몇 년 전에 연수를 받고 지금 이제 학교에 이렇게 어머니들 만나러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옛날에 몬테소리 여사가 어떤 말을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 어린이가 잘 자라려면 크게 세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하다 했어요. 덩치만 계속 커져도 안 되고요. 그죠? 또 머리만 막 커져도 안 되고 균형이 안 잡히면 골치 아픈 거라. 너무 똑똑해가 머리는 좋은데 애는 어리다 이러면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요. 학교 생활하기 어렵죠. 그래서 세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신체의 건강, 신체 영역의 발달이죠. 행동 발달.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 보면 왜 화학 조미료 안 쓰고 유기농 먹거리 찾고 뭐 GMO 조작식품 피하고 뭐 이런 거 하죠. 이게 다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인지 영역의 발달. 무슨 말인가 하면 공부를 잘하려면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라야 한다 이런 말이죠. 공부를 잘하면 뭐가 자라야 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힘이에요. 사고력. 인생을 좀 오래 살면 생각하는 힘이 발달하죠. 왜냐하면 실패와 성공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웃과 사이가 나빠져서 굉장히 외롭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웃과 사이가 좋아서 내가 이 동네에서 살만하더라. 이런 많은 경험이 쌓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힘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이걸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책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그리고 책을 장인이 좋아하고 읽으니까 독해력이 자라겠죠.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게 독해력인데 독해력이 자라요. 이거 공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책을 읽으니까 당연히 어휘력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좋은 어린이책을 자꾸 만나면 창의력도 자라요. 전집은요, 창의력 절대 못 자라요. 전집은 여기서까지 크기가 똑같고 디자인 똑같고 색깔 똑같고 파스텔 톤으로 똑같죠. 활자 똑같고 그림 똑같고 이래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보면요, 책이 크기가 다 달라. 어떤 건 짜증난다니까. 그림책이 어떤 건 책꽂이 안 들어갈 정도로 크고요. 어떤 건 납작하고 길쭉하고 어떤 건 재질이 막 오돌도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진짜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창의적인 마인드가 자라져요. 또 책을 읽다 보면요, 책의 맛을 알게 돼요. 제대로 된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짠하다거나 어떤 꼬마들은 보면 이건 엄마 짠해서 못 읽겠어 이런 책 있어요. 슬퍼서 뭐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건 안 읽을래 이런 책 있어. 얘는 이미 책의 맛을 안다는 뜻이죠. 아니면 뭐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거 있고요. 아니면 너무 재밌어 낄낄거리면서. 이런 책의 맛을 어릴 때 경험하면 뭐가 자라는가 하면 집중력이 자라요.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집중력인데 이 책을 읽어야 공부에 필요한 집중력이 자라죠. 얘들 게임 시켜보면 집중 귀신같이 잘하거든. 근데 그 게임 집중력 가지고는 공부할 때는 못 써먹어요. 집중력도 여러 종류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키운 집중력이 아이들 하여금 장기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초등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조언해야 되죠. 이른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정해진 시간에 지가 미친놈처럼 뛰어가가지고 책 펴서 공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놀고 싶은데. 아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놀이죠, 놀이. 놀기.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시간 관리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뭔가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면서 책을 규칙적으로 읽는다든지 하면서 저런 요소들을 잘하게 해야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진짜 동기가 부여되거나 목표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버닝 하는 거죠. 열심히 이제. 그럴 때 저런 요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제대로 공부를 하지. 저거 준비 안 돼 있으면 중고등학교 때 철들어도 집중을 못 한다니까. 집중 못하면 책상에 앉아 있다가 5분 만에 냉장고 궁금해서 나와요. 물 마시러 나온다고. 제가 연구소에서 애들하고 수업을 시켜보면 어릴 때 책을 안 읽은 애들 집중력이 약해서 계속 시계 쳐다보고요. 아니면 물 마시러 간다 하고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요소를 잘하게 하는 것이 멀리 봤을 때 아이들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시기가 되면 뭐가 준비되는 거죠. 이건 마치 마라톤 준비하는 거 비슷해요. 자녀교육은 마라톤 비슷하거든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뭐 지금 2학년, 3학년 때 기말고사 곧 치죠? 이번 기말고사 인생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근데 엄마들 막 불안해가지고 또 열심히 저녁마다 또 넘길 문제집 사가지고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애 잡고 있죠. 근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서 사실은 길게 보고, 그죠? 무슨 요소를 잘하게 해야 돼요. 이걸 꼭 비유하자면 작은 그릇에, 애들은 작은 그릇이잖아요. 작은 그릇에 무슨 내용을 자꾸 우겨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작업을 저학년 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저도 해보니까 진짜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진짜로 무슨 요소들이 자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니까. 우리는 과외 학원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뭐가 자꾸 자란다니까. 이거 마치 콩나물 키우는 거와 비슷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콩나물 키우는 거 봤는데 콩나물 씨를 보면 밑에 구멍이 뻥뻥 뚫혔어요. 그리고 뭘 받쳐놨죠. 나무 같은 거 받쳐가지고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도록 밑에 또 물 받치는 그릇도 하나 놓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위에 천 덮어놓고 위에서 물 붓죠. 우리가 볼 때는 물이 다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요,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콩이 머금고 있어요.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쑥쑥쑥 자라는 거라고. 책 읽기는 이와 비슷해요. 얼핏 보기에 책 읽어가지고 무슨 공부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문제집 하잖아. 학습지 하거나. 그래도 문제 하나 풀고 정답 맞추고 막 이거 해야 공부 같고, 책을 읽고 그냥 두는 건 공부 같지 않잖아요. 마치 물 다 빠져나가고 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콩나물 자라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저학년 키우는 엄마들한테 반드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좋은 어린이책을 계속 읽으면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실력이 자라요. 이걸 보고 일본의 어떤 학자는 숨은 실력이라고 불렀어요. 당장 학교에서 치는 단원 평가나 기말고사에서는 눈치 못 채. 숨은 실력. 근데 애들이 생각하는 힘, 어휘력 이런 게 자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공부를 잘한 거죠. 그래서 마라톤 하려면 먼저 무조건 마라톤은 무조건 코스에서 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뭘 해야 돼요? 심폐 능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리고 근력을 키워야 돼요. 마라톤 하는데 팔 근력을 키운다 하더라고. 전문 마라토너들은요, 이거 헬스 가가지고 이거 땡기는 거 있어. 고무줄 땡기는 거. 야구 선수들 하는 거. 이걸 계속해. 왜 그런가? 팔 근력을 키운데 내가 마라톤 하는데 무슨 팔 근력이 필요하나? 다리 근력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고. 마라톤을 하면서 계속 팔을 졌어야 돼요. 노졌듯이. 그러니까 팔 근력도 강화시킨 훈련을 1시간 30분 중에 30분을 팔 근력, 또 30분은 배 근력. 배는 또 왜 하니까 맞바람을 맞으면서 계속 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죠? 우리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요, 마라톤에 출전하기 위해서 몸을 준비시키는 시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장 코스에 출전해서 뛰는 게 아니고요. 입시에서는 언제가 스퍼트 지점인가 하면요, 고등학교 2학년 마라톤 42.19km를 뛰는데 보통 스퍼트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시기, 전력 질주 구간, 이게 35km 지점부터예요. 35km 지점부터 골인 지점까지. 이걸 우리 아이 키우기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수능 때까지. 이게 사실 전력 질주 구간이라. 근데 많은 엄마들이 뭣도 모르고 초등 1학년 때 막 전력 질주 시킨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금방 지쳐 쓰러지죠. 그리고 한 3학년쯤 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특히 여학생들. 3학년 여학생들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왜? 하니까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왜? 초등 저학년 때 이게 100m 달리기인 줄 알고 엄마들이 막 옆집 애하고 비교해가면서 막 열심히 시키거든. 문제집 풀려가면서 막. 이런 데도 친절하게 구몬 뭐 이런 데서는 초시계까지 내줘가면서 있잖아. 한 바닥 푸는데 몇 초 걸리는지 막 재고 막 이러잖아.
이거 전형적으로 100m 달리기죠. 100m 달리기 보면 막 초실해 가지고 막 10초 몇 하면서 한국 기록 10초 23 하면서 막 재고 이러죠. 이 전형적으로 초실기 재기하고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지. 열심히 뭐 학습지 시켰는데 오래 못 가요. 물론 SR 있는 애들 있지. SR 있어서 잘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현저히 드물죠. 우리 형제들은 진짜 철저하게 어린 시절 공장에 다니면서 자기주도 학습했어요. 저는 진짜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예요. 제가 뭐 모든 걸 자기주도 학습했죠. 공장에 다니면서 혼자 공부했으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할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콩나물 자라듯이 어떤 요소들이 자란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엄마들이 불안해가 야 책만 읽고 공부해 이렇게 한다니까. 사실은 책 읽기보다 더 좋은 공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들 하는 말 책만 읽고 공부해 이렇게. 그리고 또 조금 책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은 책 읽고 나잖아요. 그러면 쫓아가지고 야 다 읽었나? 못 깨달았는데.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래 말래. 뭐 질문을 자꾸 해요.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데?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래 싸우래.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극하다 애가 버벅거리고 대답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열받죠. 이 책을 건성으로 읽어가지고 하면서 막 또 머리통 쥐어박고 막 뚜껑 밀리고 막 이러죠. 그죠? 책이 아이를 자라게 한다. 특히 좋은 어린이 책은. 요즘 여러분들은요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학교 도서시대에 요즘 좋은 어린이 책이 많이 들어있어요. 많은 학교들이 사서 선생님도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도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가까운데 북부도서관 있죠. 제가 연구소 연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좀 어린 시절에 사교육에 시달리지 않고 그런 키우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북부도서관에서 자기들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다가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버리게 돼 있거든요. 기증하거든. 그래서 북부도서관에서 우리 연구소에 3,000권을 기증했어요. 이거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거나 학교 도서실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은 어린이 책을 얼마든지 쉽게 빌릴 수 있어요. 여기는 또 공공도서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부도서관 말고 또 뭐 있어요? 서부도서관도 있어요? 그래요? 아, 그래. 작은 도서관 요즘 많죠. 아파트마다 있고, 동네마다 또는 그 주민센터에도 있고, 1,000권 이상 책을 소장하면 작은 도서관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조금씩 책 구입비를 지원해 주죠. 그래서 진짜 돈 안 들이고 아이 키우기 정말 좋아요. 저는 옛날에 돈 들이고 한 달에 10만원씩, 일주일에 10만원씩 어린이 선생님 갖다 바쳤다니까?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수천만 원, 수천만 원.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어떤 사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사교육이에요. 사교육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영재교육보다 더 좋은 영재교육이고 이랬어요. 그렇게 꾸준히 했는데 4살 때부터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육감님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교육감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린이들의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막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집어넣고 이랬는데 요즘은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초로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하는 걸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학교에서 6학년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구 교대에 모였어요. 대구 교대 교수님들이 문제를 8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수학 2문제, 국어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8문제를 출제하는 창의력 경진대회를 열었어요. 우리는 조그만 학급이 한 학년에 3학급밖에 없는 학교 다녔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거기 대표를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초등학교가 190개 있었거든요. 190개에서 그 자기 학교에서 제일 똑똑한 놈 하나씩 보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사교육도 안 받고 영재교육도 안 받고요. 근데 6학년 때 저기 교대 가서 8문제를 푸는 그 대회를 했는데 우리 애가 갔다 어디 발표를 기다리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발표 기다리지 말아 했어요. 상처받을까봐. 떨어지면 상처받잖아요. 아빠는 너를 멀리 보고 수능 때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키우고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라 하면서 내가 말렸다니까. 싫어해요. 근데 우리 애는 뭔가 느낌이 있나 봐. 칠판에 있으면 내가 수학 문제도 설명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국어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엄마 둘이서 애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지 얘기라고 우기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설득하고 뭐 해도 안 돼. 그래서 솔로몬이 하도 안 돼가지고 지혜를 하나 짜냈죠. 애를 반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 했어요. 그러더니 친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저 여자 주라 하는 거야. 근데 그 가짜 엄마는 그래 쪼개작 하면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저게 가짜구나 하면서 해가지고 진엄마 찾아줬다는 재판 이야기였죠. 그 긴 지문을 주고 문제가 뭔지 알아요? 만약 네가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쓰라. 논리적으로 많은 대답을 하면 높은 점수를 받아요. 우리 애는 10몇 개 썼다 하더라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애 엉덩이를 찰싹 때려가지고 울린 다음에 어떤 아줌마한테 기어가는지 한번 보는 거라. 그 친엄마한테 기어가겠지 뭐. 그러면 찾아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근데 얼토당토하게 쓰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 찾아준다 이런 건 안 되는 거라. 논리적 사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야 생각이 창의적이 되고, 그죠? 생각하는 힘이 깊고 이래서 많은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수학 문제도 그런 거 나오는데. 하여튼,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애가 그때 5등 했잖아, 5등. 그리고 동메달 받았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이거 몰랐는데, 우리 집에 내가 우리 애 방 청소하다 보니까 5월달에 연휴에 저 메달이 발견돼가지고, 우리 집 갑오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어. 그래 지금 사진 찍어왔잖아, 인증샷. 그러니까 6학년 때예요. 어릴 때부터 어떤 좋은 언니를 꾸준히 읽고, 그죠? 뭐 사교육 하나도 안 해요. 물론 수학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했지만 그건 제가 이제 아이한테 길을 제시해서 사교육비 없이 하는 영어 공부 있어요. 잠수내 영어 공부라고 들어봤어요? 잠수내 애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법 하면서 도서관에서 한번 찾아봐요. 엄마표 영어 공부죠. 우리 애는 그렇게 했어요.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영어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해외 한 번도 안 나가고 수능에서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 책을 읽으면 공부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라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당장 이번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더 맞냐 덜 맞냐 이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인생 근가지도 않아. 여러분들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요소들이 자라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머리로는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아. 도서관에서 맨날 책 빌려서 아이한테 읽어주고 이렇게 안 하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극하고 인녹하고 막. 그래서요, 실제 수능 가보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직 저학년이니까 미리 수능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수능부터. 수능고사에 가보면요, 한 교실에 30명이 시험을 치는데 끝날 때까지 문제를 다 읽고 정답 다 찾는 애들이 없어요. 한 교실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요. 왠 줄 알아요? 읽기가 부족해. 속도가 독해 속도가 안 돼요. 수능 쳐보면요, 8절지로 16쪽의 문제가 출제돼요. 완전히 책 같다니까? 8절지 알죠? 그 다탄 시험지. 그걸로 16쪽. 지문 길게 주고요. 열심히 읽고 나면 밑에 문제 달랑 3문제 있어. 지문 다 읽고 이해했다 싶어가 1번 풀락하면 있잖아요. 1번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기억에서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 용법이 다른 하나를 찾으시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또 올라가야 돼 지문으로. 그러니까 기억 가보고 또 니은 가보고 아리까리 하거든. 이게 용법이 어떤 게 다른지. 그러니까 몇 번 다시 지문 읽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겨우 3개 딱 풀고 아이고 드디어 해냈다 하면서 페이지를 딱 넘기면 또 태산 같은 지문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 이걸요 16쪽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 읽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 내에 문제 다 못 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되면 다 찍는다니까. 수학 같으면 엎어놓고 자면 되지. 어차피 봐도 모르니까. 다른 애들도 다 자니까 안 쪽팔리다니까. 근데 국어는요, 우리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쪽팔려서 자지도 못해. 그래서 끝까지 들고 막 어떻게 한 문제 더 풀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내려오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입시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과 영어 해야 되죠. 그 책 읽을 시간 없어요. 또 중학교 때로 내려오죠. 중학교 때 엄마 말 안 들어, 이제. 애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저도 애 펠락하니까 중학생 되니까 딱 막더라고. 제가 이 새끼야 하면서 확 때리는데 뭐가 턱 걸려요. 애 왼팔이 제 오른손목을 딱 잡아. 이게 아빠가 때리는데 막아 하면서 왼팔로 똑 하니까 뭐 턱 막아요. 이것 봐라 하면서 이제 반항하나 하면서 손 안 놓나 하면서 막 손 탈치려고 막 하니까 아빠 정신 차려 하면서 막 벽으로 저를 밀어붙여가지고 경찰이 범인 잡아듯이. 그럼 중학교 가면 이제 더 이상 말 안 듣죠. 엄마가 아무리 뭐 이렇게 키우고 싶어도 말을 안 들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문 쾅 닫고 들어가보면 끝이라. 거기가 스마트폰 다 들고 있죠. 그때 내가 막 저 수성구 사는 엄마들은 동네 오피스텔 같은 데 있잖아요. 국어 논술 전문 학원 보낸다니까.
비싼 돈 들여서라도 책 한 권이라도 읽으라고. 근데 그거 가면 뭐 해요? 멍 때리는 기술 배운대. 이미 중3쯤 돼서 책 읽기 습관이 안 되는 애들은요, 가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학원 강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있죠. 예를 들면 요즘에 뭐더라? 뭐 이상한 여행하는 최진기라고 알아요? 국사 강사, 인문학 강사 최진기라는 애 있죠. 걔도 그 유명한 강남의 학원 강사 출신인데, 그것도 있고 이범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학원비 내는 건 전부 전기세 내는 거라 해요. 가면 큰 돈 될 것 같지만 습관이 안 잡혀 있으니까. 초등 고학년 때 되면요, 책 읽기가 중요하긴 하다 하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책 읽으라고 잔소리 하죠. 그러면 고학년 애들이 다 뭐 하는 줄 알아요? 책을 들고 있는 척해. 뭐 들고 있어요? 다 만화책 들고 있어요.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만화책이 요즘은 Y지, Y. 아니면 학습 만화 이런 거 들고 있어요. 왜? 습관이 안 잡혀 있으니까. 만화책 보면 말풍선에 막 웃기는 비속어 써가면서 있잖아요. 그림에 도움을 받고 코믹하게 해가지고 내용을 이해시키거든. 근데 책 읽으라고 하면 만화책밖에 못 들어요. 습관이 안 잡혀 있어요. 가면 이제 엄마들 또 막 저 학원 많은 동네 가면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뭐 시킨 줄 알아요? 책 읽기 프로그램, 웅진 북클럽, 뭐 한우지 독서논술, 주니어 플라톤 뭐 이런 거 시켜요. 근데 그런다고 습관이 안 잡히는데 그거 한다고 되겠어요? 전문가들이 몇 권, 한 달에 4권 추천하거든? 그런 프로그램 하면. 근데 읽어야지 말이지. 안 읽는데. 이런 애들이 저학년 때 뭐 하고 있어요? 엄마들 불안하고 책은 읽어야 되는데, 애기 때는 책 좀 읽는 것 같더니 학교만 들어가면 책을 안 읽어, 이상하게. 그렇죠? 그 불안하니까 뭐 해요? 국어 학습지 하는 거. 눈높이 국어. 국어도 또 눈높이를 할지, 싱크빅을 할지 막. 또 어떤 엄마들은 또 꼬시켜가지고 장원 한자 뭐 이런 것도 부른다. 우리말에 뭐 70%가 한자로 되어 있다 계산하면서 막 순진화 해가지고 막 한자 자격증 또 시험 공부하고 뭐 완전 제정신이 아니지. 한자 8급 7급 해가 유치원 때부터 막 따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상급까지 가면 무슨 대학 가는데 큰 혜택 준다고 사기쳐. 우리나라에 200개 4년제 대학이 있는데요, 한자 자격증 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대학 한 개도 없어요. 항공교육과도 그렇게 안 뽑아요. 근데 엄마들이 다 막 그래가지고 어린 애들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잘 외우거든. 어릴 때 시켜보면 그거 속아가지고 막 시키는 거지. 저도 우리 애 4살 때 애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가 그때 빨리 돈 벌라고 했잖아요. 바둑을 가르쳤어요. 그때 이창호가 우리 세계 바둑 1인자였더라. 이창호 바둑 교실 하면서 책을 냈어, 이창호가. 우리 애 4살 때 내가 바둑 가르쳤던 거 직접. 제가 바둑 광이거든요. 가르쳤더니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는지, 교재대로. 문제 푸는 다 맞아. 근데 딱 보니까 야는 아빠하고 수업이 딱 끝난 다음에 뭐 하는 줄 알아요? 아빠 알까기 해. 하는 거야. 사실은 얘는 알까기 하고 싶은데 나는 뭐 바둑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애 마음을 눈치채고 접었잖아요. 어릴 때는 뭐든지 잘 받아낸다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다 영재 같잖아요. 생전에 말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말 막 하죠? 천재라니까 우리 애들은. 이런 애들은 막 한자 막 시켜봐요. 다 외우고 잘하지, 당연히.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 까먹어.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학습지 하죠. 가능하면 초등 저학년 때 학습지 하는 시간에, 학습지 할 시간에 학교 도서실에서 책 빌려가지고 그림책 많이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니까. 제가 직접 해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엄마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아이들은 왜 이상하게 학교만 들어가면 책을 안 읽게 됐는가? 우리는 왜 불안해지는가? 보면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이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가면요 경쟁이 치열해요. 엄마들 아파트 밀집 지역 가면요 엄마들끼리 뭐 초등 저학년 엄마들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서로 저끼리 경쟁하고 비교하고 막 이런 일하고, 또 교원 언니들 웅진 언니들 따라다니다 보니까 집집마다 저렇게 전집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아니 저거 보고 애들이 책 읽고 싶겠어요? 막 질식할 것 같아요, 느낌이. 저거 어떤 집 거실 내가 직접 촬영한 거라니까. 눈치 안 채게 하려고, 어떤 집인지 모르게 하려고 내가 저렇게 동그랗게 책만 보이게 해놨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강의하러 가보면 많은 집에서 언제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근데니까 겁도 없이 엄마들이 애기들 옷 같은 거 살 때는 저렇게 안 사줘요. 왜? 애 금방 자라서 옷 작아져 못 써. 그러니까 몇 벌 사가지고 돌려 입다가 자라면 또 사고 자라면 또 사고 이러잖아요. 근데 미쳤지. 책은요 정신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잖아. 이거 훨씬 중요하거든요. 옷보다 신발보다 훨씬 중요한 거라. 어릴 때요 잘못 상처를 받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기면 이게 평생과 평생. 저는요 분리불안이 평생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삼형제 못 키우게 됐어. 형은 전주에 있는 안경점 갔다 했죠. 저하고 동생은 이제 외삼촌 집에 하나씩, 큰 외삼촌 집에 제가 가고, 작은 외삼촌 집에 동생이 가고, 엄마가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요즘 말로 하면 통일호죠. 무궁화호나 통일호를 타고 서울로 가는 거예요. 친척 집에. 근데 우리 엄마는 혼자서 삼형제를 키워야 되니까 단돈 10원도 아끼던 분이거든요. 단돈 10원도 아끼던 분인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놀랍게도 그 기차에서 그 구르마 끌고 다니는 아저씨 있죠? 홍익회라고 해요. 그 철도 공무원 가족들이 뭐 팔잖아요.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기차 안에서. 그걸 부르지만, 홍익회 아저씨를 부르지만은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 100원을 투자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러면 정말 단돈 10원도 아끼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3개 100원짜리 삶은 계란 사가지고 까가지고 하나씩 주고 자기 하나 먹고. 그런데 그때는 어릴 때 모르니까, 와, 우리 엄마 오늘 웬일이고 하면서. 좋아가지고 뭐 맛있게 먹었어. 근데 지금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야, 그때 우리 엄마 마음이 미어졌을 것 같아. 그 소중한 아들들을, 어린 애들을 친척집에 보내야 되니까, 자기가 못 키우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런 마음을 삶은 계란으로 대신 표현한 거죠. 저는 그때 그 장면 때문에 어린 시절 엄마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더 어릴 때도 엄마는 계속 공장에 갔고, 또 아버지 죽은 시체도 내가 봤고, 그러니까 어릴 때 이 상처가요, 내 평생 가요, 분리불안이었어요. 결혼해가지고요, 우리 아빠한테, 우리 아빠가 뭐 연락도 없이 안 와, 회식하는가 봐. 아, 연락하고 회식하면 되겠는데, 연락하고 회식해도 내가 못하게 하거든? 빨리 오락하거든? 그러니까 연락 안 하고 회식한 거라. 그래, 난 막 기다리다 안 오면 있잖아요. 전화를 해. 몇 번 해도 안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신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막 50번씩 한다니까? 전화 받을 때까지.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전화기 전원 끊어 보고 회식하자. 그럼 나는 막 불안해가 우리 마누라 내 버리고 도망갔나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어릴 때 분리불안이 이렇게 평생을 가는 거야. 근데 어릴 때 책이 그런 거 중요하죠. 정신적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아이들 자람에 따라서 적절한 책을 또 구입해서 읽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한꺼번에 저렇게 100권씩 200권씩 사놓고 막. 나중에 되면요, 안 읽거든, 애들이. 간혹 진짜 뭐 이렇게 마음이 가는 애들은 책 좀 보지만, 유아기 때 학교 들어가면 안 봐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전집 사놓은 거 본전 생각나는 거야. 책 쳐다보면 열받아. 가면 애 한 쳐다보고 언젠간 읽겠지 하면서 전집 한 쳐다보다가 책 한 쳐다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뚜껑 확 열리잖아. 안 그래도 우리 애 키우다 보면 고질병 있죠, 고질병. 여러분들 다 있을 낀데, 저도 애 키우다 보니까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 알았어요. 충동 조절 장애. 한 번 뚜껑이 열리면 이게 수습이 안 돼. 조절이 안 돼.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단순한 일로 내가 열받아가지고. 특히 저는 수학 공부 시킬 때. 틀리잖아요? 그러면 내 열이 확 받는 거라. 정신 안 차려가지고 문제 잘못 읽어 틀리잖아?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바로 머리 쥐어박잖아요. 정신 차려서 문제 다시 읽으라고. 근데 이놈은 있잖아요. 내가 정신 차리라고 머리를 쥐어박았는데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정신을 놓아버려.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있잖아요. 눈동자가 아빠를 못 쳐다봐. 팽팽팽팽 돌아. 그러면 더 열받죠? 내가 이게 아닌데 싶고, 애가 아직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데, 내가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방에 설명하고 싶잖아요. 저는 어릴 때 공장에 다니면서 금융고시 공부할 때, 특히 고등학교 금융고시 할 때, 아이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건 그래도 계속 읽다 보면 이해가 좀 되는데, 이놈의 수학은요, 특히 고등학교 때 미적분 공부를 하는데, 생판 처음 보는 기호가 또 나타난 거라. 로봇 팔 부속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이걸 읽을 줄은 모르겠는 거라. 또 좀 지나가니까 지렁이가 한 마리 이렇게 서 있어요. 와, 미치겠다. 이거 뭐 읽을 줄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리고 팔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팔자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어. 근데 이거 인쇄를 잘못했나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한대기호라. 그래가지고 저는요, 저 달성공원 옆에 가면 그 당시에 시립도서관 달성분관이라고 있었어.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대흥고등학교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대흥고등학교 애들이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대흥고등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할 것 같은 친구 옆에 제가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한참 있다 보면, 하루 종일 기다리다 보면 다른 친구들이 수학 공부하다 막히면 얘한테 물으러 와. 그럼 제가 귀를 쫑긋 열고 연마들한테 어떻게 읽는가. 그러니까 이걸 시그마라고 읽더라고. 나중에 지렁이 거꾸로 서 있는 거 이걸 엔테그랄이라고 읽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겨우 이제 읽을 줄 알게 됐죠. 정말 저는 어릴 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학 공부 시킬 때는 내가 내 고생이 생각나서 한 방에 알아듣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놈이 너무 어려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천불이 나요. 정말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뚜껑이 열리는 거라. 뚜껑 열리면 막 걷잡을 수 없이 가죠. 나중에는 풀던 문제집도 좀 말아가지고 머리통 때리고 막 니 같으면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하면서 이 새끼야 하면서 문제집 째가지고 쇠등에 쳐봤고요. 그러면 애는 막 징징징 울면서 이제 속상해가지고 자러 가죠. 우리 애 키우다 보면 다 정신병 있다니까. 그 많은 경쟁 치열한 동네 가면요 엄마들이 다 다음 날 되면 정신과 갈락해요. 근데 이건 정신과 가도 안 돼요. 정신과 가서 효과가 있으려면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투여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증세가 풀타임 사이코라 해야 되거든. 하루 종일 증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는 이 충동 조절 장애는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고요. 맥시멈 2시간. 파트타임 사이코죠. 2시간 지나면 제정신 돌아와요. 그 저도 애 막 뭐 잡듯이 잡았는데 2시간 지나니까 제정신 돌아오더라고. 그러면 애 방에 가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빌고요. 울면서 막 우리 아들 사랑해 하고 막 아까는 아빠가 미쳤나 보다 하고 아빠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들을 테니까 니 조금만 아빠 인간 될 때까지 기다려줘 하고 저는 무수히 아이한테 많이 빌었어요. 많은 엄마들이 익하다가 이제 애하고 관계 나빠진다고 차라리 이러니 학원 보내자 하면서 학원도 안 보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렇지 잘못했다고 빌고 애 치유하고요. 다시 또 손을 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학원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죠. 여기는 뭐 좀 덜 하겠지만 별난 동네 가면요 언니들이 어디 교육받으러 같이 가지 꼬셔. 그래가지고 어디 옹진이나 뭐 교원 같은데 교육받으러 가죠? 그럼 꼭 욕한다니까. 2살 때 이전 집 영심은 자연관찰 0시부터 20살 자연관찰 안 읽으면 큰일 난대 하고 뭐. 많이 해봤죠. 웃는 거 보니까 해봤네. 아니 2살짜리 보고 세계 명작 읽으래. 이게 미친놈들도 아니고 그죠? 아니 4살 되면 그 세계 문화를 배워야 되고 5살, 6살 되면 무슨 사회탐구, 과학탐구 해야 되고 사회탐구, 과학탐구란 말이 수능에서 나온 거예요. 수능 이과에서는 과학탐구, 문과에서는 그죠? 사회탐구 이런 거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애가들이 책에 질려가지고 책의 재미, 맛을 모르는 거라. 어릴 때 전부 저는 지식을 막 집어넣는, 우겨넣는 책 읽기를 하니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한 어린이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을 필요 없어요. 모르는 건요, 요즘 네이버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준다니까. 백과사전도 심지어는 네이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개인이 많은 전집을 읽어서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작은 그릇에 지식을 집어넣기보다 그릇의 크기를 키워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유아기 때 전집 아무리 읽어봐야, 저학년 때 아무리 읽어봐야, 크면서 다 잊어버려. 그리고, 안 잊어버리고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어릴 때 많은 저런 거 읽은 거 얼마 안 돼요, 양이.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에서 겨울방학 중학교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한 일주일만 읽으면요 저 내용보다 훨씬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왜? 애들이 인지 능력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독서 능력이 뛰어나게 된 거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책에 질리고 또 더군다나 저런 친절한 전집 출판사들이 엄마들도 살림하는데 바쁘다고 심지어는 성우 더빙 해가지고 테이프까지 팔죠. 요즘 CD로 막 팔죠. 그 엄마들은 자기들 살림하면서 애 뭐 기계음 틀어주고 그거 듣고 있으라 하고. 이 비극이죠, 비극.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책 읽기는 엄마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져야 공부도 좀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살림할 때 있잖아요. 시어머니 전화가 아침부터 잔소리했다. 그날 살림할 때 신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만사 귀찮다니까? 근데 어떻게 신랑이 우리 친정 동생 어려움에 처한 거 알고 신랑이 자기 어디 꼬부쳐 놨던 비자금 1,000만 원 주면서 여보 내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하면서 저놈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해봐. 그럼 막 신랑한테 감동받아가지고 그날 반찬이 달라지죠? 아니 우리 와이프도 그렇더라니까? 내가 좀 친절하게 한 날은 아침에 반찬 해놓고 다는 게 달라. 근데 오늘도 보니까 밥 먹으려고 하니까 나흘째 똑같은 김치찌개 있잖아. 한 냄비 끓여가지고 왜냐면 내가 나흘 전에 그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당신 김치찌개 잘 끓였다 하면서 간 적절하게 해가 국물도 많고 내가 밥 말아 먹기 딱 좋다 이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그걸 한 냄비를 끓여놨어. 한 솥을. 그걸 아침에 출근해보거든요. 제가 더 늦게 일나가 아침 혼자 먹거든.
근데 김치찌개 어때요? 나흘 동안 계속 끓여가지고 또 쉬지 않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쫄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확 진짜 엎어보고 싶더라니까. 컨디션이 좋으면 반찬 좋아지고요. 우리 꼬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의 마음을 아이들한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 거죠, 사실은. 지식을 집어넣게 책을 읽으면 실패하는 거라. 마음을 전하는 책 읽기를 해야 돼요. 이 노래 다 들어봤어요? 엄마들은 다 알고 있더라.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요, 장난감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애 잡아놓고 미안하니까 장난감 사주고 뭐 스마트폰 사주고 막 그걸로 때우고 이러잖아요. 일단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지 영역의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공부하면요 애와 관계가 나빠지죠.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을 찾아서 읽어주는 작업은 아이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도 해요. 그게 정서적인 안정이죠. 아까 몬테소리 여사가 행동 발달, 신체적 건강이죠. 그 다음에 학습적인 요소, 인지 영역의 발달. 세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정서가 안정돼야 돼요. 애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애정결핍에 시달리거나 이러면 뭐 제대로 집중해서 못해요. 항상 불안해서 초조해하고 막 이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아이들한테 많이 읽어주다 보면 엄마 마음이 전해져요. 우리가 평소에는 이거 안 되거든? 평소에는 항상 명령, 지시,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제대로 안 했으면 질책, 비난. 엄마들 하루 종일 하는 말을 딱 요약하면 요 5가지예요. 제대로 애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거나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죠. 이건 맨정신으로 안 돼. 술 마셔야 되지. 아빠도 가끔 퇴근하고 술 취해가 와가지고 뭐 뺨 비비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제정신은 잘 안 된다니까. 근데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요 이상하게 이게 맨정신에서 돼. 왜? 책의 내용이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요 우리 엄마는 이제 혼자 공장 다니면서 이제 우리 삼형제 키워야 됐으니까 더군다나 남편 없지.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애미기면 서방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더니 하면서 막 신세한탄하고요. 또 목소리 얼마나 큰지 섬유공장을 다녀가지고 공장에서 늘 기계 속에서 같이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 동료들하고. 그러니까 기계의 소리를 뚫고 나갈 정도로 샤우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고함을 지르겠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말하는데 완전히 우리 엄마 별명이 뭔지 알아요? 기차 화통쌀만 먹었다 해요. 집에서는 우리한테 고함 지르는데 막 아유 쩌렁쩌렁하니 막. 그런데 그런 엄마도요. 저는 엄마를 4학년 때부터 떨어져가지고 거의 같이 못 살았는데 그래도 어린 시절에 이상하게 따뜻한 기억이 있어요. 가끔 엄마가 밤일 갔다 와서 낮에 주무시고 오후에 일 나거든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그때 인지초등학교 다닐 때요. 인지초등학교 저희 비산 이동에서 비용교라는 다리 알아요? 요즘 굴다리 있어서 굴다리 지나면 다리 조그만 거 하나 있죠. 복개도로 모르시나?
그 비용교란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건너서 이렇게 왔거든. 오면 전부 그 옆에 미나리강. 미나리강에 발 빠지면요, 거머리가 6마리, 7마리 달라붙어요. 내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요. 피막 빨아먹고 있어, 거머리가. 학교 가는 길에 전부 미나리강이고 막 이랬거든. 그 지금도 추억이에요. 기억나요. 근데 학교 갔다가 이제, 그저 걸어서 어린 나이에 걸어서 비산 이동까지 갈락 해봐요. 지금은 뭐 얼마 아니지만. 그럼 엄마가 이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갑자기 자기 무릎 빼고 누우래. 무릎 빼고 누우면요, 귀를 후벼줘요. 가끔씩 찬빗으로 머리 이도 잡아주고. 근데 귀 후벼준다고 엄마 무릎 빼고 누웠을 장면이 몇 장면 있어요. 제 어린 때. 근데 지금도 그 장면이 따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이런 느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막 녹음 테이프 틀어놓고 동화책 많이 들려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권을 하더라도 엄마의 목소리로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걸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가끔 내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동네 아줌마들하고 뭐 콩나물 따듬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이번에 비산초등학교 새로 생겨가지고 상도를 전학시키게 되는데 학교 찾아가니까 담임선생님이 상도는 칠판에서 눈이 한 번도 떠나지 않는다고 담임선생님. 그래서 전학 보는 게 아깝다 했대. 담임이 뭐 덕담했겠지. 학부모 찾아왔으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걸 너무 소중하게 듣는 거라. 자기가 고생하면서 애 키우는데 학교 담임선생님이 애를 칭찬했잖아요. 그걸 막 동네 아줌마들한테 자랑하는 거라. 근데 난 잠결에 그거 들었어요. 근데 제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렇게 칠판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는 어린이구나. 나도 모르는데 담임이 엄마한테 캤다니까. 그러니까 애들 잠결이라도 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잠들었을 때 남편하고 이야기하면서 애 욕하면 절대 안 돼. 그럼 애 자존감이 확 낮아지죠. 저는 잠결에 엄마가 동네 아줌마한테 내 칭찬하는 이야기 몇 번 들었다니까. 근데 그게 고생하면서도 제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됐어요. 나중에는 우리 엄마는 섬유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노안이 와서 더 이상 실이 눈에 안 보여. 종광이라고 알아요? 배틀에 실이 종광이라고 실을 끼워서 이거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을 짜거든요. 근데 종광 구멍이 보여야 이거 실을 끼우거든. 눈이 노안이 오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섬유공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섬유공장에서 은퇴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한 게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김밥 만들어 팔고 국수 팔고 약밥 파는 식당가가 있죠. 거기 취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얼마씩 주급을 받으면서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하고 평소에 살 때는 맨날 고함 지르고 막 폭폭증 난다 하고 있잖아. 우리 엄마는 막 가슴 치면서 폭폭증 난다고. 이 조선 여인들의 한이죠, 한. 그게 우리 엄마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리고 서방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더니 하면서 맨날 우리한테 뭐라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는 우리를 맨날 미워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우리 형이 어떻게 해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엄마가 이거 싫어해요. 서문시장 지하에서 있잖아요. 식당에서 그 소식, 합격 소식을 듣고 서문시장이 떠나가도록 울었다잖아.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고생해가지고 이제 형이 경대 의대를 들어가니까. 나중에 제가 경대 법대에 들어가니까 또 한 번 서문시장 지하가 떠나가도록 울었다잖아요. 그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엄마들 안에 깊이, 비록 우리 엄마처럼 막 기차 화통 삶아 먹는 것처럼 맨날 자식들한테 고함 지르고 하지만 그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소중한 마음이 있거든. 근데 맨날 고함만 지르니까 어린 자식은 이걸 몰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 아들 정말 소중하잖아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우리 애 하나뿐인데 일마이기 정말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꿈에라도 내 들어가고 싶다니까. 꿈에 들어가면 막 꿈꾸다 애가 막 낮에 힘센 놈들한테 혼난 꿈을 꾸면 막 악몽을 꾸거든요. 그럼 식은땀 막 흘려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옆에서 땀 닦아주다가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는 우리 와이프 보고 하라 했는데 이놈의 와이프가 잠도 지가 먼저 자더라 이제. 그래서 제가 막 재우고 땀 닦고 이랬다니까. 근데 가끔 애가 악몽을 꾸잖아. 근데 꿈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꿈속에 들어가서 물리쳐주고 싶었다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다행히 저는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서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한테 읽어주다 보니까 내 원래 마음이 살아나는 거라. 예를 들면 유명한 그림책 있어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세계적인 그림책이 있는데 이 책 읽어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가라앉아 있던 것이 막 올라와. 그래서 아이 꼭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책 읽으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감동을 받아서 울고
너무 소중해서 울고, 또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울고. 좋은 어린이책들은요, 어른도 치유한다니까? 예를 들면, 좋은 그림책 가운데요,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작가 최숙희라는 작가가 쓴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요, 주인공이 초등학교 1학년 꼬마라, 여자아이. 어느 날 엄마가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식탁에 맛있게 짜장면이 차려져 있어. 단무지도 많이 갖고 왔어. 그래 애가 막 우리 엄마 웬일이고 하면서 있잖아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짜장면을 막 허겁지겁 먹어. 다 먹고 나니까 갑자기 엄마가 막 헐크처럼 돼가지고 쫓아오더만 막 뭐라 하는 거라. 영문도 모르고 지가 짜장면 시켜줘 놓고는 가만히 보니까 짜장면 흘렸다고. 식탁에 흘리고 얼굴에 쳐바르고 이랬다고.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짜장면 먹는 장면 한번 생각해봐요. 다 그렇죠? 근데 뭐 자기는 뭐 엄마가 고맙게 시켜줘가지고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갑자기 엄마가 와가 막 식탁 다 어질렀다고 쏟았다고 뭐 막 뭐라 하고 막.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고 혼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또 좀 있으니까 이번에 혼자 들어가서 목욕하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애는요, 엄마 바쁘다고 목욕하라 하길래 의젓하게 혼자 들어가서 목욕을 하기 시작했어. 그 지금 바디워시인가 뭔가 거품 짜야 되죠? 근데 1학년 애가 그 양 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짜다 보니까 확 짜쁜 거라. 그래서 거품이 막 목욕탕에 도배가 됐어요. 그래도 지는 열심히 목욕하고, 또 엄마가 옛날에 목욕탕에서 지 목욕시킬 때 보니까 이상한 솔 같은 걸로 바닥도 막 문지르고 막 청소도 하더라고. 그래 애가 목욕탕에서 막 청소도 하고 막 열심히. 근데 엄마가 아무리 목욕하고 나오라 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하고 자빠졌나 싶어가지고 목욕탕 문을 딱 열어봤어. 그거 보니까 목욕탕 완전히 개판돼 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엄마가 고함을 지르면서 지랄을 하고 막, 아니 지가 목욕하라 해놓고 애는 열심히 1학년짜리 수준에 맞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미치는 벌떼듯이 막. 그러니까 사사건건 따라다니면서 지랄하는 거라. 그러니까 애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죠. 애가 큰 결심을 했어요. 이번에는 엄마한테 혼 안 나고 조신하게 놀아야지 하고 스케치북을 딱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근데 애가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1학년 때. 근데 스케치북은 너무 좁아. 그래가지고 어디 넓은 데 없나 하면 옆에 보니까 벽이 있는 거라. 벽에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 마음을 막 표현하는 상상화를. 근데 엄마가 쫓아오디만 막 뭐 비싼 도배지에 또 낙서했다고 있잖아. 막 뭐라고. 그러니까 애는 사사건건 혼나는 거라. 우리가 그렇죠? 하는 짓마다 혼내고 있지. 그러니까 애 자존감이 툭툭툭 떨어지죠. 근데 이 최숙희 작가는 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애가 크기가 작아진다고 묘사했어요. 판타지처럼. 나중에 보니까 애가 너무 작아져서 없어졌어. 그제서야 엄마가 놀래가지고 우리 딸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막 울면서 막 큰일 났다 하면서 행방불명됐다고 온 동네 방네 애 찾아다니는 거야. 울면서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대. 근데 알고 보니까 애는요, 작아져가지고 울다가 지쳐서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던 거야. 그 애가 자다가 막 보니까 엄마가 울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깨보니까 자기 없어졌다고 막 찾는 거라고. 그래서야 막 엄마 나 여기 있어 하니까 엄마가 막 애 막 반가워가지고 끌어안고 울면서 엄마가 잘못했어 하고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만약 우리 꼬마들이 이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딱 이 책의 주인공 꼬마하고 내하고 똑같거든, 입장이. 이걸 보고 동일시라고 불러요. 주인공과 내가 똑같구나, 하나구나. 그래야 집중하고 재밌거든요. 책의 맛을 알아가는 이런 거예요. 아, 주인공과 내가 똑같구나. 우리 엄마들 보니까 작년에 송혜교하고 지하고 전부 동일시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태양의 후예 본다고 있잖아요. 난리 부르스를 떨어. 아니 제가 생판 모르는 데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긴 문장인데 엄마들이 수요일 목요일 하는 태양의 후예를 본방사수한다고. 수요일 목요일은 9시부터 예민해져 있대. 10시부터 본방하는데 엄마들이 송중기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모르는 남자한테 카톡 왔는데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수요일 목요일은 반드시 저녁 드시고 9시 전에 들어가서 안방에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래. 그리고 그 카톡의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알아요? 본방이 끝났다고. 11시 되면 본방 끝나는데 본방 끝났다고 만세 부르면서 거실로 튀어나오면 안 된대. 왜냐하면 엄마들은 아직 송중기 잔영이 지금 남아가지고 계속 그 음미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쇠 같은 남편이 나와가지고 화면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 기사면 그건 능지 처참감이래. 이게 뭔지 알아요?
엄마들이 송혜교하고 자기가 동일시 돼가지고, 그지? 송중기하고 막 갈등을 겪을 때 자기도 막 아슬아슬하고 막 있잖아요. 맞죠? 중동 파병 가고 막 이럴 때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관계가 회복되면 또 막 둘이 뽀빠락하면 막 자기가 뽀빠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막. 연습 그게 왜 재밌는 줄 알아요? 내가 주인공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책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지식 중심의 책읽기를 할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 동화책이죠. 그림책, 동화책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동일시 돼가지고 엄마가 혼낼 때, 주인공 혼낼 때 나도 속상하고 마지막에 엄마가 막 끌안고 우리 딸 사랑해 할 때 우리 이 책을 읽는 아이들도 위로를 받고. 이게 뭐예요? 카타르시스라고 불러요. 속이 깨끗해지는 거죠. 자기 정화 이렇게. 왜 가끔씩 우리가 속상한 일 있을 때 한번 실컷 울고 나면 좀 깨끗해져요. 웬만한 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자기 정화예요. 좋은 어린이책은 이렇게 아이들의 정서를 깨끗하게 해요. 힘든 일을 이렇게 좀 잊어버리게 하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책을 다 읽고 나면 뭘 깨달아. 제가 딱 보니까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뭘 깨닫겠어요? 다 이래 사네 이걸 깨닫겠지. 그럼 위로가 되거든요. 내 혼자 이렇게 형편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 속상한데 다 형편이 비슷해. 그럼 내가 큰 위로를 받는다니까. 물론 이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엄마가 사사건건 나를 혼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엄마의 진심은 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두렵지 않고 그죠? 위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지지 이런 걸 책을 읽으면서 하게 돼요. 저도 수학 공부 시킬 때 애를 진짜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빌기도 많이 빌고요. 미안하다고 정말 회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는 아이하고 너무 행복해서 같이 울고요. 같이 운 적도 많아요. 정말 감동적인 어린이책을 만나면 막 같이 울기도 하고. 저는 특히 우리 아버지가 30대 후반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30대 때 애 키울 때는 나도 40대겠나 싶어 40을 넘기겠나 싶어가지고 항상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애가 내 없이 살 생각을 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책 많이, 동화책 같은 거 많이 사다가 읽어주고. 그럼 뭐 그거 읽을 때마다 울잖아요. 너무 슬프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애는 또 막 아빠 우니까 아빠 왜 울어 하면서 그렇게 슬프나 하면서 또 같이 울고 막. 그러면서 아빠와 소통하기 시작했죠. 공부를 시킬 때는 아빠 너무 무서워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일기장에는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더라고. 아빠가 너무 무섭게 공부시키니까. 슬프죠. 내가 이게 아니었는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 공부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근데 다행스럽게 저는 제가 잘 못하는 것을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서 아이하고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점점 치유되고 철 들어가고 아 공부가 다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고 나중에는 제 스승을 만나면서는 우리 스승한테 배운 게 있어요. 행복은 형편과 처지가 바뀐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라. 형편과 처지가 바뀌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대학을 가면 행복할 줄 알았다니까. 제가 공장 다니면서요. 공고생이 취직을 해가 왔어. 공고생이 대공고 학생이 야간부. 야간에는 학교 가고 낮에는. 근데 공고 다닌다고 내보다 시급을 더 많이 주는 거라. 제가 자전거 부속 생산하는 공장에 있었는데 저는 중학교도 못 다니고 이러니까 시급이 형편없었는데 공고 다니는 놈이 딱 오니까 내보다 시급이 2배보다 많아. 와 학교 다니는 게 저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자전거 부속 공장 저 옛날에 고성동에 성광고등학교 근처에 자전거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 다닐 때 내 꿈을 꿨잖아요. 혹시 나도 대학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근데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대학을 갔어. 무슨 이야기든 내 공장 다니는 이야기 또 했지. 근데 제가 만약 어린 시절 이런 고생한 이야기 애한테 하잖아요. 그럼 애는 저한테서 못 살아남아. 아빠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했는데 니는 이 새끼 포시라바 빠져가지고 막 이래 되는 거라. 그러면 저는 애는 아빠 앞에서 점점 주눅 들겠지.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스승을 만나서 행복은 관계 속에 있대.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거기서 발생한대.
나는 형편과 처지가 바뀌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럼 우리 형제가 대학 다 갔잖아요? 형편이 좋아졌어요. 25살, 내가 군대 있을 때 24살까지 비산동 단칸방에 살았는데, 제대하고 딱 오니까 우리 집이 저 대명동으로 가가지고 방 3칸짜리 전세를 얻어가 있더라고. 우리 형이 카톨릭병원 인턴을 하면서 형수가 시집을 왔는데, 형수가 천연시대 모은 돈 800만 원을 빌려가지고, 800만 원을 모은 돈을 들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800만 원짜리 전세, 다세대 주택 1층에 방 3칸짜리.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하니까 내 방이 떡 생겼어. 엄마 방 하나, 형하고 형수 사는 방 하나, 제 방 하나. 동생은 그때 어디 기숙사 들어가 있고 없고. 형편이 점점 좋아졌죠. 근데 점점 안 행복해지더라고. 이상하죠. 우리 형수하고요, 우리 엄마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돼가지고. 우리 엄마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들어보면 우리 엄마 말 항상 맞아. 내가 우리 아들을, 우리 상근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아버지 사당 4학년 돌아가시고 우리 형, 아버지 없는데도 얼마나 똑똑했으면 인지초등학교 정교어린이 회장했다니까요? 형편이 나빠서 중학교 못 갔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검정고시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경대 의대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막 우리 형 키우는 데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러. 나중에 옛날에 다니던 우리 비산 이동이가 비산동 교회 있거든요. 거기 우리 모교회인데 거기서 1980년대 우리 엄마한테 장한 어머니상을 줬다니까. 삼형제를 키우면서 아무도 범죄의 길로 안 빠졌다고. 내가 같이 자란 비산동 애들 전부 소모치기 되고요. 그리고 뭐 문신하고 이래가지고 옛날에 전두환 시절 삼천교육대 끌려가고 막 이랬어. 근데 우리 삼형제만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이래가지고 범죄의 길로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장한 어머니상 받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이런 게 있고. 근데 형수는 또 어때요? 내가 이 다 쪄가는 김씨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김씨 집안을 일으켰는데 이게 있는 거야. 우리 형수는 결혼하자마자부터 피아노 교실 해가지고요. 돈 벌어가지고 제 대학 보냈어요.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갈 때는 형편이 안 돼가 은행 대출을 받았거든요. 학자금 대출. 근데 형수가 시집 오면서는 형수가 돈 벌어서 제가 대학을 갔어요. 제 대학 가니까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시내 서점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두 번째 큰 스님이 본영당 서점이라고 지금 부도났는데, 본영당 서점 들어가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내보고 사법시험 공부하라고. 사법시험 공부하는 책을 사줬다니까? 법률 공부하는 책. 근데 제가 우리 엄마 소원을 저버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웬 군바리가 탱크 몰고 와가지고 대통령 돼 있어. 전두환이.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그저 바람 앞에 등불 같은데 내가 혼자 출시하겠다고 사법고시 공부할 수 있나 하면서 제가 운동권 출신해가지고 제가 30대 중반까지 30대 초반까지 계속 수배받아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막. 제 전공이 화염병 던지기, 정거농성하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형수는 막 그게 못마땅한 거라 시동생이 애미기고 맨날 수배받아서 경찰 찾아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애도 못 키우고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대신 키워주고 자기는 돈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등록금 대줬는데 저기 정신 못 차리고 대모는 하고 다닌다고. 우리 형수는 내만 보면 못 잡아가 막 하고. 우리 엄마는 또 못난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 근데 며느리가 자기 아들 계속 욕하고 이러니까 또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뭐 고부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요. 우리 집안 형편은 점점 나아졌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구석이 완전히 막 개판들 개판. 어릴 때 차라리 가난할 때 엄마하고 삼형제가 살 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니까. 불행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환경에 적응해서 살았죠. 근데 형편 점점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하고 우리 형사하고 싸워가지고 막 우리 형이 막 중간에서 갈 길을 모르는 거라. 우리 형이 병원에서 퇴근을 못해. 하루는 퇴근하고 오면요, 엄마 방에서 엄마가 일부러 방문 열어놓고 이불 덮어 쓰고 끙끙 앓고 있어. 아들한테 시위하는 것이 내가 이래 억울하다 하면서. 우리 엄마 말 들으면 우리 마음을 다 맞아요. 또 하루는요, 퇴근하고 오면 형수가 안 들어와. 어디 있는 거 호프집에 있대. 속상해가지고 술 마시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형 불러내가지고 어머니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하면서. 그럼 뭐 우리 형이 미칠락 한다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행복은요, 관계 안에 있지, 그죠? 형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완전히 다 망할 뻔 했잖아요. 그때 우리 형이 다행히 이제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형이 이제 하루는 엄마 편 들고 하루는 며느리 편 들다가 둘 다 신경 끄고 딱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 두 여자가 갑자기
형이 자기들한테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두 여자가 이제 더 이상 둘이 안 싸우더라고. 그리고 형수는 자기 남편 어디 갔나 보고, 엄마는 자기 아들 어디 갔나 보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교회 다니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형수하고 다 우리 형 따라서 교회 나와가지고 전부 인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화목하게 됐어. 그러니까 행복은 관계 안에 있어요. 좋은 관계가 있으면 거기서 행복이 발생해요. 형편과 처지가 나아진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저는 어린 시절 정말 여기 비산 이동에서 비산 동네 다 돌아다녔어요. 단칸 새빵. 학교를 제가 6군데 다녔잖아요. 초등학교로. 뭐 우리 엄마가 복부인이라서 뭐 사고 팔고 해가 이사를 다닌 게 아니고 친척 집에 얹혀 다니라고 3번. 그죠?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또 3번. 근데 신기하게도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이제 관계죠, 관계.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지지와 격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할 때 좋은 어린이책이 큰 역할을 하죠. 이게 우리의 수능 성적표예요. 우리 과외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 했죠. 뭐 안 보이겠지 뭐. 또 봐도 몰라요. 보통 엄마들은 수능 성적표 봐도 해석을 못해. 어린 시절의 좋은 책 읽기가 뭐라고요? 인지 영역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돼요. 그러면 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 이 우리의 수능 성적표인데요. 보통 60만 명이 시험 치죠? 이과 20만 명, 문과 40만 명이에요. 우리 애는 문과인데 문과 40만 명 중에 상위 10%는 몇 등? 4만 등. 상위 1%는 4천 등. 상위 0.1%는 400등. 우리 애는 이거 200등이에요. 200등. 수능으로 하면 한 0.05%. 잘했죠?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니까. 과외도 한 번도 안 받고. 왜? 아까 말했죠.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가 책 읽기를 통해서 자라서 그래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니까. 그죠? 자기 공부를 할 목표가 생겼을 때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이책을 읽는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가능하면 도서관을 잘 활용해서. 그죠? 이 4가지가 있으면 애들이 책을 좋아하게 돼요. 첫 번째는 엄마가 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머리로 말하면 안 되고요. 진짜 실제로 알아야죠. 그래서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빌려오고 이렇게 돼야 되죠. 두 번째는 애들이 시간이 있어요. 시간.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별난 동네 가면요 애들 돌리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리고 엄마들 보통 있잖아요. 태권도 학원 갔다가 피아노 가려고 하는데 아니다 피아노 갔다가 태권도 가려고 하는데 1시간 비어. 그때 책 읽으려고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책 읽기는 그렇게 쫓기면서 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언제 저녁 먹고 나서 그죠? 뭐 밥상이라도 펴놓고 아니면 식탁 거실 탁자 같은 데서 모여서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쌓아놓고 읽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많이 읽어줘요. 저학년 때는 특히 많이 읽어줘야 돼요. 목 아프다고 막 안 읽어주고 이러면 안 되고요. 특히 목이 아프면 글밥 적은 책, 그림책 같은 거 이런 거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많이 들어야 학교 가서 말귀를 잘 알아들어. 선생님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자기도 모르게 일상적인 어른들의 용어를 써요. 근데 엄마가 읽어주는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학교에 가서 수업할 때 말귀를 잘 알아듣거든. 그래서 저학년 학교도 갔다고 네가 읽어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영어 알파벳 다 알지만 영어책 읽으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거든. 그거하고 비슷해요. 한글도 안다고 한글책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을 때는 그 저자의 의도도 알아야 되고 배경의 분위기, 그다음 행간의 숨은 뜻, 그죠?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띄어읽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감정.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잘할 때까지 읽어줘야 되고 언제까지 읽어주는가 하면 아이들이 들어보고요. 엄마가 읽어주는 게 지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더 느려 터진 날이 와. 그럼 애들이 답답해가지고 엄마 내가 읽을게 하면서 책을 뺏어간다니까. 그때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읽기 독립을 하는 시기예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그때까지는 꾸준히 읽어주고요. 목 아프면 아빠들 도움도 좀 청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글밥 적은 그림책 읽어주면 돼요. 초등학생들 그림책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도서관에서 그림책 많이 빌려서 읽어주세요. 그러면 창의적인 그림도 도움받고, 그지? 내용도 짧고, 또 생각할 힘은 자라게 하고, 이런 좋은 그림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주고, 좋은 어린이책을 도서관에서 어떻게 빌릴 것인가, 이 문제가 남죠.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빌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베스트셀러를 따라가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많이 팔린 책. 인터넷 서점 가면 알라딘이나 예스24 가면요. 스테디셀러라고 있어요. 인터넷 서점 가가지고 베스트셀러 누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번 주에 많이 팔린 책 이런 게 나와요. 그럼 학습 만화 이런 거 나오지. 그거 말고 스테디셀러 있어요. 어린이 책하고 스테디셀러 딱 누르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책.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그림책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리고 읽어줄 때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는. 지금부터 보여주는 책의 이거 제목 같은 건요. 제가 이 지금 강의하는 자료를 그대로 우리 연구소 카페가 있거든요. 다음 카페.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거 다운받아 보시면 돼요. 어떤 엄마들 막 사진 찍고 막 하던데 이거 뭐 사진이 한두 장이나 돼요. 그리고 접고 이러잖아요. 그냥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들어오시면 너는 특별하단다 하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수천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이런 책 읽어주면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저 책 읽어주면요. 읽어줄 때마다 행복하고 전 글밥도 짧거든. 그리고 너는 특별하단 저건요. 글밥은 좀 많은데 그죠? 고학년들도 읽어주면요. 애들 좋아해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저 책의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엄마들이 미스 코리아가 되려고 하면 부족하죠. 왜 이렇게 뱃살이 많아? 뭐 저는요. 내가 뭘 되려고 하면 내 다리는 왜 이렇게 짧아?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내 다리는 왜 O형이야?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뭘 목표를 세우면 내가 부족한 거 투성인데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행복하려고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왜 행복은 조건과 형편, 뭐 사정 이런 데 달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는 특별하다 이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져. 아, 나는 부족함이 없네 이걸 알게 돼요.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이걸 알게 되거든요. 이건 고학년용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죠. 자, 이건 우리 책 중에서 고학년용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100만 부 이상 팔린 책. 이거 처음 교과서에 다 실린 책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처음에는 베스트셀러 따라가기라 했어요. 두 번째는 유명한 상 받은 그림책을 빌려서 읽어주면 돼요. 자, 저학년이니까 그림책을 중심으로 그림책에 노벨상으로 빌려오는 상이 있어요. 그게 칼데코상인데 자,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사서들 있죠. 칼데코상 받은 책 검색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다 빌려와요. 지금 우리나라에 칼데코상 받은 책이 벌써 180권 정도 번역되도록 했어요. 이 그림책은 한 권 한 권이 버릴 게 없어요.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려. 해마다 미국에서 발간된 그림책을 대상으로 몇 권에게 주는 상이죠. 여기는 세계적인 그림책들이거든요. 자, 영국에 가면 게이트 그린어웨이 상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말로 다 번역되어 들어와 있죠. 이런 그림책을 도서관에 빌려주라니까. 세 번째는 이제 도서관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눈이 뜨여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데 작가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그림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을 누가 지었다고요? 아까 인터파크 10권 베스트셀러 10권 중에 1번이 뭐였어요? 강아지똥이죠. 강아지똥 우리나라 그림책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안동에 사는 권정생 쌤이 그린 책이죠. 그러면 아, 권정생 쌤은 좋은 그림책을 많이 내셨구나 이렇게. 이제 좀 수준이 높아지면 작가를 따라가죠. 권정생 쌤이 쓴 책 가운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읽을 책은 몽실언니라고 있어요. 이거 읽고 안 웃는 사람이 없어. 그 일제 때부터 고생하면서 자란 몽실이라는 한 여자의 일대기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교과서에도 실려있죠. 그럼 권선생님 책은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안동에 가면요. 권선생님 돌아가신 지 10년 지났는데 안동에 가면 어떤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를 인수해가지고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그죠? 테마 공원으로 꾸며놨다니까. 거기 가면 학교 운동장에 강아지똥 조형물이 있어요. 강아지똥 크게 만들어놨다니까. 음악 가투리도 있고요. 거기 가면 몽실 언니도 있고. 작가를 따라가고 이제 백희나라고 있죠. 요즘 최근 들어서 아주 유명해진 작가예요. 이거 그림책 저거 뭐야 구름빵 내가지고 10년 전에 구름빵 내가지고 대히트를 쳐가지고 저게 100만 부 이상 팔렸죠.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됐어. 이 작가의 장수탕 선녀님 읽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우리 동네마다 재래식 목욕탕 있죠. 냉탕에 들어가서 막 놀잖아. 그때 그 환타지처럼 어떤 할매가 와서 냉탕에서 목욕하고 있는 걸 저렇게 절묘하게 그려냈어요. 알사탕 저건요 원래 나온 책인데 저 알사탕을 먹으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저 책의 주인공은요, 엄마가 없어. 아빠하고 사는데,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우리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폭풍 잔소리 하는 거라. 그러면 애기가 자존감 낮아질 뻔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 외로운 애가 저 이상한 문방구에서 알사탕을 하나 샀는데 그 알사탕을 먹으니까 아빠가 하는 모든 잔소리가 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로 번역돼서 들리는 거야. 신기한 알사탕이죠. 우리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뭐 어떤 고함을 지르더라도 우리 애들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면 좋겠잖아요. 정말 절묘한 그림책이죠. 저런 책, 아까 최숙희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외국 작가들, 세계적인 작가들 많아요. 저런 좋은 책들을 찾아서 읽어줬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요, 초보들이 하기에 제일 쉬운 방법은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집도요, 메이저 출판사들이 있죠.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한국 안데르센, 뭐 아가월드 이런 식으로 있듯이 좋은 어린이책 단행본을 내는 출판사들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사를 따라간대. 저학년 책을 제일 많이 내는 출판사는요, 비룡소. 비룡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출판사가 있는, 제일 큰 출판사가 있어요. 그 출판사가 민음사인데, 그 민음사의 어린이 책 브랜드예요. 대기업이죠, 대기업. 저 비룡소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전라도 광주에는, 광주 시내에다 큰 대형 어린이 전문 서점을 만들었어요. 대구에도 하나 만들면 좋겠던데. 비룡소 쌍벽을 이룬 출판사는 시공주니어예요. 전두환 장남이 어디서 뭐 비자금을 뭐 꼽을 쳤는지 뭐 돈이 많아가지고 전두환 장남이 하는 출판사예요. 전두환은 26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추징금도 못 낸다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들은 저래가지고 외국의 유명한 작가들 판권을, 저작권을 그대로 돈 주고 사와가지고 또 번역도 실력 있는 번역가를 붙여서 번역을 잘 해냈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전두환 타도하려고 막 감옥도 가고 이랬는데 애 키우다 보니까 전두환 이거 뭐고 하여튼 좋은 책 내니까 할 수 없이 사게 됐어. 좋은 어린이책을 내는 세 번째 출판사는 길벗 어린이라고. 애들이요,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지원이와 병관이 CG라고 해서 주인공 이름이 지원이하고 병관이거든요. 저 책 진짜 좋아해요. 저거는 뭐 세계적인 상 받은 책도 아니고 우리나라 책인데, 저 길벗 어린이에서 편집 주관을 하시던 고대영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게 자기 애 이야기라. 자기 큰 애가 지원이고 둘째가 병관인데 그 애들 어릴 때 이제 저 그림책을 내가지고 대박 히트죠. 지금 9권인가 나왔어.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초딩이던 그 지원이가 지금 대학 졸업해서 취직했어요. 병관이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거든. 애들이 이상하게 좋아하더라. 그 밖에도 많은 출판사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바쁘신데 와가지고 제가 뭐 오래 시간을 끌 수도 없고. 자, 이건요, 엄마들용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각 교정을 하게 하는 그림책. 그림책이 아니라 엄마용 책.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도서관에 가서 빌려봐요. 다른 하나는 소설처럼 이라는 책인데, 저건 조그만 문고예요. 저도 이제 아이 키우면서 저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책 읽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큰 도움을 받았고,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권해서 지금은 유명한 책이 됐는데, 꼭 읽어보시면 아마 아이를 키우는 이 도서관을 사용하는 방법, 그죠? 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동기가 생겼을 때, 그죠? 무슨 보이지 않는 실력이 자라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이게 큰 돈 안 들이고 아주 간편하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아무 사교육도 안 받고, 남들이 저보고 수성구로 이사가라 하고 애 아깝다 하고 이런 소리 많이 했거든. 근데 저 그게 흔들리지 않았어. 진짜 저도 공연에 다니면서 철저하게 자기주도 학습을 했죠. 그래서 저는 진짜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예요. 제 인생 전체가 자기주도 학습이고, 우리 형도 그렇고 우리 애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해도 제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 참 행복했다 싶어요. 소공할 때 많이 잡고 빌기도 하고 이랬지만 좋은 어린이책 읽으면서 너무 행복해서 많이 울고 끌안고요. 나중에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우리 애가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을 하는데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저한테 카톡해요. 나중에 20살 이제 서울로 대학 가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이제 20살 이후로는 2달에 한 번 내려와가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이랬거든요.
어린 시절 찌지고 뽑고 한 게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드디어 올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요. 군대 갔다 오고 외국에 교환학생 1년 나갔다 오고. 그죠? 저는 판검사대하고 아무리 캐도 안 되더라고. 로스쿨 입문시험 쳤는데 전국에서 150등 했어요. 로스쿨 정원이 2,000명이거든?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고대 정원이 80명씩 이런데, 120명씩 이런데, 요즘 애들은 뭐, 옛날에 우리는 막, 어릴 때부터 뭐, 권력, 이과로 가면 의사, 문과로 가면 판검사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 마인드가 달라. 자기는 여행 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대.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 나가 있다니까. 얼굴 못 본 지 벌써 4월 달에 출국해가지고, 7월 달에 지금 들어올런지 뭐. 어릴 때요, 우리가 함께 지낸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사실. 찌지고 뽑고 해도 괜찮아요. 그죠? 이 아까 충동 조절 장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뚜껑 열렸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꼭 뚜껑 열려서 애 잡은 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뚜껑 안 열린 날은 맨날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고 왜 안 했노 하고 뭐 이런 것만 말하는데 뚜껑 열린 날은 오히려 정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애 찾아가서 애 손 꼭 붙잡고 뺨을 비비면서 우리 진심을 말하게 되잖아. 미안해가지고. 치료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열받아가 뚜껑 날아간 날 있잖아요. 애 꼭 안고 우리 아들 사랑해 하고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 하고 아빠가 단지 불안해서 그랬어.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이렇게. 사실 우리가 대부분 애 잡을 때 보면 우리가 불안해서 그래. 애는 자기만큼 잘하고 있어요. 멀쩡하죠. 근데 내가 불안해가지고 아이 키우니 이상하게 원인을 알 수 없이 불안했어요. 왜? 행복하게, 이놈이 커서 행복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행복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공부는, 그래도 공부는 잘하면 행복하겠지. 또는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또 좋은 회사 취직하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랐던 것도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하는 거였고, 그죠? 좋은 대학 갔으면 한 것도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하는 거였어요. 근데 미래에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오늘 애를 잡고 있었어. 이상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난 후로 진짜 좋은 아빠가 됐잖아. 진짜 소문났어.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 아침마당에 출연했잖아요.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 수학공부할 때 맨날 발로 차고 이랬는데 이건 소문 안 났나봐. 그래가지고 토요 아침마당에 1시간 동안 내가 패널로 출연해가지고 우리 애가 원래 같이 출연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쪽팔린다고 못 나가겠대. 그래서 저 혼자 나갔어.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녹화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보고 아드님이 녹화 방송 보실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 하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한마디 했잖아요. 진짜 유언하듯이 말했어요. 저는 항상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죠? 내가 아이를 언젠가는 두고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 제게 늘 있어서 그 카메라를 보고 제가 우리 아이한테 마지막으로 유언하듯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아빠가 이 오늘 한 말을 영원히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옛날에는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는 저도 공부 했으니까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한 개라도 틀리면 넌 뒤진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점점 저도 철이 들어가고 성숙해 가니까 제 실패가 거울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애를 잡았지만 제가 제정신 돌아오면 반드시 가서 빌었어요. 쪽팔리는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빠 체면에, 부모 체면에 애한테 가서 빌면 애가 저기 아빠를 무시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애가 당장 속상하니까 그걸 풀어주고 싶어서. 가서 제가 항상 한 말은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아빠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인간돼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렇게.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가 저를 점점 신뢰하고. 그래서 마침내 진짜 그렇게 말하게 됐어요. 아빠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진 것처럼 너도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저 이렇게. 옛날에는 제가 학교를 못 다닌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니까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서울대 가야 된다. 내가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을 자꾸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보면 10편, 23편에 뭐 이런 말이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실제로 제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내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뭘 데려고 하려면 미스터 코리아가 되려고 하면 근력도 없고 뱃살 나오고 이래가 부족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마음먹으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조건과 형편이 바뀐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처음 결혼했는데 시집 오면서 혼수로 냉장고, 그 당시에 반토막짜리 있죠. 250리터짜리 냉장고를 해왔어.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항상 냉장고가 좁다는 거라 나는 반찬 없다 하고 반찬 없는 이유가 냉장고가 작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럼 계속 냉장고 더 큰 걸로 바꾸자고 막 쫄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참다 안 되고 쫄려가지고 안 되고 결국은 560짜리인가 570짜리 키 큰 거 있잖아요. 위에는 얼음 넣고 밑에는 이거 샀어요. 근데 내 먹을 반찬 없는 건 똑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또 찌라래요. 이분 또 냉장고 부족하대. 왜냐하면 반찬 넣을 곳에 김치를 넣으라고 그랬대.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나중에는 김치 샀잖아요. 김치 냉장고 있고 키 큰 냉장고 있고. 그래도 냉장고 문 열어보면 맨날 곰팡이 발견되고 있잖아. 내물 건 없고. 이상하죠.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번에는 지펠이 필요하다는 거야. 양문형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와, 그래가지고 또 지펠 샀다? 나는 지펠이 무슨 독일제 냉장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슨 고장 나가지고 제가 어디다 AS 해야 되는지 물어본다고 제가 활동하던 인터넷 게시판에, 잠수내 게시판에 제가 아줌마들한테 물어봤다니까. 우리 집에 독일제 지펠이라는 냉장고 있는데 이거 AS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하니까 아줌마들이 다 웃으면서 크크 하면서 그거 삼성 건데요. 그리고 지펠 샀어요. 여전히 냉장고 문 열면 내가 먹을 건 김치밖에 없어. 이게 심각한 일인데. 그리고 지금 사는 아파트가 이제 새 아파트인데 상인동에 처음에 들어가니까 빌트인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LG 김치떡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는 서울 가 있고 그 당시에 내하고 우리 와이프 두 식구 사는데 냉장고가 지펠 있고 김치떡 있고 저 김치 있고 두 식구 사는데 여전히 문 열어보면요, 뭐, 아니, 지폐를 왼쪽 문 열면요, 뭐, 우두두두 냉동돼 있던 것들 우두두두 흘러내려요. 하도 많이 쌓아나가. 근데 내가 정작 먹으려고 보면 김치밖에 없어. 이상하죠. 제가 이런 걸 경험하고 제 선생님 말을 듣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형편이 나아진다고 반찬이 많아지는 게 아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냉장고 많아진다고 커진다고 맛있는 반찬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형편과 처지가 점점 좋아진다고 행복이 거기서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형편과 상관없이 지금 오늘 당장 있을 수 있어요.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꼭 안고 우리 딸 사랑해 해봐요. 어렵게 학교 잘 다녀줘서 고마워하고.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녀봤잖아요. 저는 그 힘센 놈이 항상 모래 뿌리고 있잖아요. 엄마 떨어져서 사니까 자존감 낮고. 물론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지만 가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놈하고 비교되고요. 선생님은 또 공부 잘하는 애 좋아하네? 열등감 느끼잖아요. 그런 학교 생활을 견디고 아이들이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집으로 오지만 사실은 어디로 와요? 엄마 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엄마 품을 꼭 안고 기특하다 하고 별일 없었나 물어보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죠. 좋은 그림책 하나 읽어주고.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행복이 발생해요.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처남 도와주라고 갑자기 비자금을 1,000만 원 내놔. 그러면 남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죠? 그럼 거기서 사랑이 발생한다니까? 같은 남편이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빨리 젊을 때 빨리 죽어야 내가 재혼할 게 있다 하면서 이랬는데 갑자기 감동해가지고 막 너무 사랑이 막 움트져요. 특히 엄마들은 그렇더라고. 감정, 분위기, 말을 따뜻하게 하고 이래야 돼. 근데 저는 말을 못 듣게 하고 말을 못 듣게 하니까 맨날 우리 와이프가 내한테 찔려가지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제가 스승한테 배웠어요. 옛날 우리 속담에요. 말 두면 종 부리고 싶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집신 신고 다니까 다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 있으니까 말 안장 갈아줘야 되죠. 말 등 이렇게 청소해줘야 되죠. 굽 갈아줘야 되죠. 할 일이 많아. 말 음식 여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만 있으면 좋겠다 하던 게 말 있으니까 종 있었으면 좋겠다. 말을 관리하는 종. 말 두면 종 부리고 싶다. 종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종 월급 줘야 되거든. 그럼 돈 또 있어야 되죠.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불교에 보면 6개의 세뇌를 윤회한다고 해요. 윤회라고 하죠. 육도윤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교 절에 가보면 그 육도가 막 그려져 있죠. 그 일주문 앞에 보면 예, 입구에 들어가면 벽에 막 지옥도 이런 게 막 그려져 있어요. 6개의 세계, 도라는 그림도 짠데 6개의 세계를 윤회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제일 좋은 곳은 천상도,
두 번째 도가 인간도, 뭐 이렇게 제일 밑에 도는 지옥도, 아수라도, 아귀도, 뭐 이런 게 6개의 세계를 윤회한데, 우리가 죽고 나서 몇 억급을 거쳐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보면 이 6개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해. 어떤 때는 진짜 행복하게 막 하늘 날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막 사람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어떤 때는 막, 그죠? 남편하고 부부싸움할 때 보면 막 아수라처럼 싸우죠. 그죠? 그리고 막 어떤 때 절망적일 때는 지옥도로 왔다 갔다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귀도라는 게 있어요. 아귀 같다 이런 말이 있죠. 아귀가 뭔지 알아요? 아귀라는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은요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해. 근데 배는 집지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상상해봐요.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는데 배는 집지만 해. 이게 아귀라는 귀신이에요. 아라는 게 배고프다는 뜻이거든요. 아사한다. 배고파서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아귀라는 귀신은 무슨 뜻이에요?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고 배는 집지만 하다. 이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해도 만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속는 거죠. 뭘 해서 형편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건 속는 거예요. 아귀처럼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자녀교육도 특별히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우리 애는 공부를 굉장히 잘한 편이에요.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어요. 그런데 애가 공부를 잘하잖아요. 내가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족 없어요. 반에서 3등 하니까 반에서 1등 하고 싶다니까. 나중에 반에서 1등 했어요? 반에서 1등 하는데 반이 여러 개잖아. 그럼 전교에서 몇 등인공? 이게 궁금하다니까. 나중에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었어요? 확인돼. 전교 2등 했어. 우리가 중학교 가서. 전교 2등 하니까 전교 1등이 탐나는 거라. 왜? 서울대를 보내야 되는데 전국의 고등학교는요 몇 개인 줄 알아요? 1700개가 있어. 전국의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1700개예요. 문과, 이과 1등, 전교 1등을 합하면 몇 명이에요? 3400명이죠. 서울대 정원은 3000명이야. 전교 1등에도 서울대 간다는 보장이 없어. 그것도 서울대 좋은 과를 가야 되잖아. 참 이상하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애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한때 전국 5등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전국 200등을 했어요. 로스쿨 인문시험에서 전국 150등을 했어요. 엄청 잘했죠.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는 만족이 없어요. 왜?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잖아요. 실제 수능이 아니니까 만족이 없어요. 실제 수능에서 200등 했잖아요. 서울대 경영학과 정원이 52명 모집이라. 수능 200등 해서 만족이 돼야 안 돼요. 불안에 떨게 된다니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걸 다 경험해보고 그런 말 한 거라. 말 두면 종 부리고 싶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뭐 형편 좋아진다고 행복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아귀도 육도윤회라고 비유한 거예요. 아무리 형편 바뀌어봐요. 거기서 만족하는가? 우리 집 냉장고 계속 바꾸지만 계속 바꾸지만 먹을 건 김치밖에 없다니까. 참. 아이고. 그래서 내가 냉장고 안 디비잖아요. 디비면 그 곰팡이 나온다니까. 자기는 학교 근무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설거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니까. 2식구밖에 안 사는데. 참 미치고 환장하죠. 아니 빨래를 안 해. 빨래를 일주일 동안. 그럼 맨날 내 신을 양말 없어가 새 양말 뜯고 뭐 하는지 몰라. 혼자 살면서 애도 없는데 있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의 경험도 그렇고요. 우리 가족은 비산동 살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점점 나아졌죠. 그죠? 형편은 원래 살다 보면 조금씩 나아져요. 근데 점점 나아져서 이제 그죠? 이사를 가고 우리 집이 생기고 뭐 이랬는데 우리 형은 지금 있잖아요. 저기 남산동에 가면요 10층짜리 병원의 이사장이에요. 차는 체험면 모르고요. 조카들도 그죠? 지금 의사도 있고 뭐 다 이러게요. 그리고 전부 막 그 집에 가면 전자제품이 막 돌아다녀. 집은 무슨 80평인가 90평인가 막 이렇고. 이상하죠. 형편이 점점 나아졌는데 저하고 형수하고 싸우니까 집안이 완전 개판돼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이걸 몰랐더라고요. 다행히 우리가 이걸 알아서 우리 집안이 다 돌이키고요. 우리 어머니가 먼저 우리 형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우리 형수 이름이 봉순인데, 봉순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모르고 내가 너한테 이기면 행복할 줄 알고 내가 니하고 싸웠다.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우리 엄마가 무릎 꿇고 빌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마음이 풀려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눈을 실명했어요. 무슨 우리 형이 신경외과 의사인데 우리 형도 모르는 이상한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두 눈을 실명하고
7개월 동안 몸이 점점 마비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눈이 실명되고 화장실도 못 가. 대소변을 다 형수가 받아내야 됐어요. 그때 만약에 우리 엄마가 고부간의 갈등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면 우리 엄마 말년은 정말 비참했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어떤 다른 말을 듣고 행복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가 먼저 형수한테 가서 빌어서 마음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형수가 엄마 수발을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형수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저도 어머니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좀 있으면 시어머니가 될 텐데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했잖아요?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60년을 여한 한만케 살았거든요. 그죠? 32살인가 33살에 과부돼가지고 평생을 눈칫밥 먹으면서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고요. 자식 좀 키워놓으니까 며느리 돌아가지고 막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 60살쯤 됐을 때 우리 형을 따라서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앞에서 그렇게 간증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내가 평생 신랑 없이 살았는데 그죠? 하나님이 내 신랑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키우느라고 놀러도 못 갔어요. 근데 말년에 맨날 어머니 친구들, 교회 친구들하고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놀러 다니고 정말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우리가 엄마 돌아가시는 날요, 진짜로 우리 삼형제가 엄마 다리를, 마비되어 있는 다리를 주무르면서요, 엄마 귀에 대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 형제들이 다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이 극하대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엄마가 듣고 행복하게 돌아가실 거라고. 그리고 병원 영안실에서 우리가 어머니 귀에 대고 그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엄마를 온몸을 주무르면서 우리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면서 나중에 커서 공부 잘해가 좋은 대학 가면 뭐 그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행복해. 지금 잘 안 되면 도서관에 가서 좋은 어린이책 빌려와서 아까 말한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런 책 빌려와서 읽어줘보라니까. 읽어주면 저절로 눈물이 나고요. 내가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걸 알게 되고요. 그러면 오늘 당장 그 자리에서 행복이 발생해요. 이상하다니까. 행복은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발생하고 어떤 사람과 관계가 나쁘면 행복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없어요. 이상해요. 아파트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면 아파트 마련하면 계속 행복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거든?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요, 맨션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돼지가 한 달만 딱 살면 돼지우리 된다니까. 우리 와이프가 사는 곳은 어디 가든지 돼지우리예요. 우리 와이프 없으니까 이야기했네. 우리 와이프는 평평한데 그냥 두지를 못해. 평평한데 그 물건을 계속 쌓아요. 야, 희한하대. 저는 성격이 깔끔해가 탁 정리정돈해야 돼요. 책을 보다 보면 탁탁 책꽂이에 꽂아야 되고. 항상 이래야 됐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아니 책을 왜 꽂네? 좀 이따 또 읽을 건데 아무데나 얹어놔요. 빨래도요 막 아무데나 던져놓고 막 내 살다 정신병 걸릴 뻔했잖아.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 하니까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싸우고 깨끗한 것보다 안 싸우고 지저분하더라도 화평한 게 낫다 이렇게 하더라고. 상담하러 가니까 아 그렇지, 안 싸우고 화평한 게 훨씬 낫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협약을 했어요. 내 방만 손대지 마라. 나머지는 네 멋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관리하는 주방, 거실, 안방 가보면 완전히 개판이고 제가 있는 컴퓨터 방만 깨끗해요. 그래도 행복하다니까. 내가 적응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행복은 오늘 당장 해야 되는 일이지 나중에 애가 졸업하고 나서 뭐 성적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나서 라고 미루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오지도 않을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항상 오늘을 저당 잡히고 살아요.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인생은 잘 봐요. 인생은 항상 오늘을 사는 거라니까. 내일은 없어요. 또 오늘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은 점점 마치 저 산에 걸려있는 무지개처럼. 무지개 잡을 것 같죠? 산에 걸려있어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잡을 것 같아. 그리고 앞산에 올라가 보면요 또 무지개는 저 뒷산에 걸려있다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아이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애 보고 싶어가지고 요즘. 아니 너무 소중하잖아요. 27 청년인데 지금도 오면 거실에 빤스빨고 돌아다니거든. 그럼 제가 마주칠 때마다 안고요. 우리 아들 장하닥하고. 옛날에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아니까 이제. 아빠는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너를 지지할 것이다. 이 말 늘 하고요. 그러니까 애가 아빠한테 오지. 안 그러면 안 와요. 잔소리하고 이래봐요. 고리 타보는 이야기하고 이러면 애가 안 온다니까, 어른들한테. 저는 아이 만날 일이 설레요. 지금 7월 17일 되면 온대. 7월 15일 되면. 일본에 취직해 있는데, 일본에는 7월 17일이 우리나라는 월요일인데, 일본은 거기 빨간 날이래. 논대. 그래서 토요일 와서 월요일날 출국하면 된다고. 지금 처음으로 오겠다고. 그래서 지금 벌써 가슴이 설레요, 지금. 벌써 우리 애 오면 갈 맛집도 다 조사해 놓고요. 아이하고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죠.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자녀가 어른들한테 찾아오는 게 행복이거든. 선물 안 들고 와도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돈만 보내고 있다니까. 물론 돈도 안 보내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애 얼굴 보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정말 그걸 기다린다니까. 자식 얼굴 보고 싶어서. 아이와 함께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죠. 하여튼 행복하게 아이들 잘 키웠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